자아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편집하고 맥락을 이어붙인 기억의 집합이다. 즉, 내가 나와 세상에 들려주는 나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 자아가 생성되는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내가 원하는 나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꽤 흥미롭게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뇌과학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자기 모습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그레고리 번스의 나라는 착각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20여 년 동안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해 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보상 반응을 연구했다. 특히 도박, 사랑, 권력과 같은 보상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추적한 과학자로 유명하다. 에모리 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와 뇌정책센터를 이끌며 최첨단 뇌 이미징 기술, 데이터 분석 도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뇌과학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연구 기준을 세우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2007년 미국 신경과학회의 젊은 과학자상을, 2014년에는 미국 심리학회 탁월한 과학공헌상을 수상했다. 과학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학자들로 선출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처럼 저자는 우리 안에 세 가지 다른 버전의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자아, 현재의 자아, 미래의 자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내가 산다는 건데요. 우리는 몸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자아는 매우 불안정하며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보통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같은 과거의 자아를 내세울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 뇌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 속의 경험을 기억하며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지난 일들을 평가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자는 결국 자아라는 것은 기억의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 편집된 이야기이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오가며 자아 정체성이란 개념이 실은 뇌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밝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자아가 허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아가 생성되는 뇌 메커니즘을 알면 내가 원하는 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삶에 대한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서사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지 알려줍니다. 다소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꽤나 흥미롭고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레고리 번스의 나라는 착각,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망상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부터 댄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이름은 단지 라벨, 타인이 붙인 꼬리표일 뿐이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에는 좀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다. 바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 또는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컴퓨터에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라도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 같은가? 이 경우에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탑재된 뇌가 대답하게 된다. 이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보는 것처럼 사고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누구를 단수로 이해하겠지만 신경과학자인 내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세 가지 다른 버전의 자신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버전은 현재의 당신으로 가장 익숙하게 나라고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현재의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 현재의 당신은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앉아있는 의자 쿠션이 압축되고 팽창하면서 몸을 받쳐주는 느낌에 대해 인식한다. 만약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다면 낭독자의 목소리 음색을 인식하는 존재가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자아라는 망상.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당신은 그저 망상일 뿐이다. 현재의 당신은 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왜 그럴까?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므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감각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밀리세컨드 동안에도 현재의 당신은 이미 과거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의 당신은 이미 과거의 당신이 됐다.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산다. 과거의 당신이 당신의 두 번째 버전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주로 어떻게 답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과거의 자아를 내세울 때가 많을 것이다. 과거의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숙이 뻗은 나무뿌리처럼 당신의 계보이자 정체성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당신은 직업이나 가족에서 맡은 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이름표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해답은 그 어떤 이름표보다 더 깊은 기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다큐멘터리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다. 그 누구도 기억을 있었던 그대로 재생할 수 없다. 기억의 작은 조각들을 재생할 수 있지만 그 기억들은 단지 수많은 순간들의 파편일 뿐이다. 우리의 엉망이고 복잡하고 모순된 과거 자아들은 하이라이트 릴로 선별되어 뇌에 저장된다. 하이라이트 릴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편집한 비디오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조각들의 의미를 부여해 현재의 자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서사 구조를 만든다. 이 서사 구조가 우리를 세 번째 자아로 이끈다. 바로 미래의 당신이다. 미래의 당신은 희미한 존재이지만 그 기능은 무척이나 실용적이며 열망을 대변한다. 우리의 몸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우리의 뇌는 지난 일들을 평가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소파에서 일어나든 붐비는 거리를 건너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뇌는 예측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도록 돕는다. 뇌는 생존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도록 진화해왔다. 정리하자면 자아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편집하고 맥락을 이어붙인 기억의 집합이다. 즉, 내가 나와 세상에 들려주는 나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이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간다. 우리 안에는 세 명의 내가 산다.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는 하나의 존재로 매끄럽게 결합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단일한 존재로 인식한다.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이것 또한 망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매일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망상이라 할 수 있다. 어제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 내일의 당신과 아주 비슷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새 자아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오래된 앨범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10년 전 사진을 찾아서 보라. 10년 전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어나는 변화들은 매우 심오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지어 세포 수준에서도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은 꽤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라고 답하겠다. 앞으로 이 책에서 알아가겠지만 자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결국 자기 인식에 관한 탐구로 이어진다. 즉,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자기 인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성별이 떠오른다. 성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체성에 고정된 객관적인 특징이라고 여겨졌다. 그 주장은 이렇다.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몸의 형태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식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당신의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류는 이제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이 자기 성의 물리적 표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인식의 문제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인식의 과정은 뇌에서 일어난다. 인지신경과학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발전했다. 뇌 영상기술의 발전은 인지가 과거의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걸러진 물리적 현실의 혼합물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인지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감각은 세계를 제한된 범위에서 느낀다. 그래서 매 순간 뇌는 감각 입력의 근원에 대해 최선의 추측을 한다. 어떤 물체가 당신의 망막에 닿는 광자를 방출하고 있는가? 어떤 동물이나 기계가 당신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음파를 만들고 있는가? 보통은 그 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의 뇌는 보거나 듣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참고한다. 여기에 더해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된 컴퓨터와 같아서 우리의 기억을 저해상도 비디오와 같은 형태로 압축해 저장한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떠올릴 때면 오류와 재해석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부정확한 과거의 기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인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필연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 기억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과 정신과 의사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계산신경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다. 계산신경과학이란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고상하게 표현한 단어다. 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종의 컴퓨터다. 인간의 뇌에는 약 8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이들 각각의 세포는 수천 개의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입력값을 받아 그 정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천 개의 다른 신경세포에 보내는 일을 한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뇌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값이라 할 수 있다. 프로골퍼가 골프공을 300야드 정도 중앙 페어웨이로 치기 위한 운동신경과 근육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은 뇌의 계산이며 그 결과 에너지가 몸에서 클럽으로, 클럽에서 공으로 전달된다. 우리가 사랑, 증오, 부끄러움, 기쁨 같은 감정이라고 부르는 느낌도 뇌에서 일어나는 계산의 결과물이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뇌의 계산만으로는 주관적인 경험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뇌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좀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류의 능력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나는 계산신경과학의 도움으로 머지않아 신경활동의 조화가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혁명적 변화가 가능한 이유로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뇌 영상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인류에게 뇌가 수행하는 계산을 관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을 부여했다. 과학자들은 뇌에서 이뤄지는 계산들이 관찰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인간의 내적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신경과학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신경과학은 뇌의 특정 기능을 찾는 것에서 기계학습이 결합된 데이터 과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뇌의 복잡성 때문에 신경과학 실험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자아 정체성은 우리의 뇌가 수행하는 계산의 결과물이다. 이 계산들은 뇌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이러한 계산을 해독하는 데 있다. 자아 정체성이 의식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당신이 의식을 잃으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사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의식이 있으면 자신이 감각을 가진 객체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형태는 현재의 당신에 해당한다. 이 순간적인 의식의 형태를 과거와 미래에 연결하는 것이 당신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선사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현재의 당신을 과거, 미래의 당신과 연결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는 인간.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연결하기 위한 독특한 인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하기는 인간의 본능이며 우리는 이를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 다른 동물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이뤄냈다. 우리 종은 이야기하는 능력을 활용해 DNA를 발견하고 우주로 사람을 보냈으며 초월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했다.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식을 후대에 전달했다. 이야기는 일련의 사건을 표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압축된 형태로 간추린 현실의 엄선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이야기에는 관련 없는 정보는 버려지고 중요한 부분만 남는다. 소설가 스티븐 킹의 말을 바꿔 말하면 좋은 이야기는 전혀 거짓이 없다. 좋은 이야기는 매우 적은 단어로 만들 수 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썼다고 잘못 알려진 다음의 문장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예시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음. 이 문장은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윌리엄 R. 케인이 쓴 것의 변형으로 원문은 훨씬 더 짧았다. 작은 신발. 한 번도 안 신음이 그것이다. 단지 네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여기에 담긴 정보의 양은 놀랍도록 많다. 좋은 이야기는 연속된 사건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특히 서사 구조를 갖춘 이야기는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온갖 복잡한 사건들을 뇌에 저장한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저장한 정보를 회상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며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야기에는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론 이야기는 삶이 무작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이는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진실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 바버라 캠퍼스의 영문학 교수 H. 포터 에보트는 이야기가 우리 종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조직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가 한데 엮인 한 편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필요한 망상을 유지하게 한다. 신경과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사는 뇌가 수행하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미지의 일치만을 요구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과 달리 서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주제로 사건들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무수한 사건들을 고려하면 무한한 수의 서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뇌는 이러한 연속된 사건을 특정한 소수의 서사 구조로 분류하도록 진화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정신과 의사였을 때 만난 환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서사의 특정 측면이 매우 괴로워서 도움을 청해온 이들이었다. 당신 안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했다. 약물은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개인적인 서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약물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은 과거보다 환각제가 더 널리 처방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약물을 쓴다 해도 자신의 서사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서사는 거대해서 높은 운동량을 가진 초대형 유조선과 같다. 서사의 방향을 바꾸려면 사전 계획과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화물이 가득 실린 유조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선장은 자신의 항로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충분한 경고가 있다면 그는 폭풍을 피해 운항할 수 있다. 충분한 사전 시간이나 연료가 없다면 기적을 바라며 허리케인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서사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서사가 미리 정해진 길로 흘러가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서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오래된 서사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보다 바꾸기가 더 어렵다. 또한 독단적이고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유연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사람들보다 서사를 바꾸기가 더 어렵다. 인간의 인지적 완고함의 일부는 우리가 어릴 때 듣게 되는 최초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당신이 접한 최초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도덕주의적 줄거리를 따른다면 이 모형이 인생에 무시할 수 없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나이가 들수록 뇌 유연성이 떨어져 개인적 서사를 바꾸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위험 회피적이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개인적인 서사를 바꾸기 어렵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쓰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삶의 행로를 바꾸고 싶다면 바로 그 첫걸음이 이러한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지 배우는 것이다. 뇌를 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삶에 대한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서사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발명하는지 밝힌다. 이 과정은 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거나 배운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들이 당신의 뇌 속에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이미 당신의 일부분이다. 여기에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끊임없이 변하는 물리적 기반이 전달하는 감각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복잡한 과정이 된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줄 5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식하는 뇌, 인식론. 인식론은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관한 철학의 한 분야이다. 비인식론자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로 들릴 수 있지만 인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탐구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나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라고 소개했다. 이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합리적인 줄임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일까? 이것이 이 책에서 계속 다룰 질문이다. 축약하는 뇌, 압축. 앞서 언급했듯이 뇌는 완벽한 기록 장치가 아니다. 뇌는 스트리밍 오디오와 비디오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억을 압축한다. 이렇게 압축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기억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모형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획득하는 대부분의 경험적 기억은 최초의 경험의 편차로 저장된다. 당신의 기억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압축 재구성 과정을 알게 되면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하는 뇌, 예측. 압축이 과거의 당신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측은 뇌가 미래의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경과학 연구는 뇌가 예측 엔진으로서 작동하는 수많은 메커니즘을 찾아냈다. 예측은 모든 동물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포식자가 먹이를 잡거나 먹잇감이 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인간에게 예측은 기본적인 생존 기능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원동력이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능력이다. 예측은 정체성의 미래 지향적 측면을 담당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의 원천이 된다. 우리는 예측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소통 가능성을 가늠한다. 분열하는 뇌, 해리. 자아 분열을 뜻하는 해리는 정신과적 문제에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표현 같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해리한다. 해리는 정신과적 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지 과정이다. 과거와 미래의 자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로부터 해리하여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내 입장이 돼보아야 한다.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해리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뇌, 서사. 인식, 축약, 예측, 해리하는 모든 것을 한데 묶어주는 접착제가 바로 서사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한편으론 청자의 입장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길 기대한다. 이 책에서 나는 뇌로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하는데 서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서사는 구술, 그림, 기록, 소설이나 영화 등 어떤 형태로 접하든지 관계없이 뇌를 변화시킨다. 어떤 형태의 이야기라도 당신의 뇌 속에 입력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떠돌아 다니는지, 이러한 서사들의 기원이 어떻게 서로 버무려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섞인 이야기의 수프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당신이 현재의 자아를 알고 있다고 믿더라도 당신의 서사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자신의 서사를 바꾸고 싶다면 그럴 힘은 당신 손안에 있다. 당신이 듣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서사를 형성하므로 당신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이야기를 바꾸면 자아 또한 바꿀 수 있다. 자아를 발명하는 뇌의 특성을 알게 되면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우리를 둘러싼 거짓 서사들을 피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더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미래의 당신을 위한 서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래 방정식. 먼저 좋은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한다.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 형태로 기록한다. 이 과정은 미래의 자신들에 대해 만화경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시각적 단편 조각, 즉 희미한 이미지의 콜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그 이미지 중 하나를 잡아서 머릿속에 그려보자. 이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자. 당신은 어디에 있나? 혼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인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은 서사 브레인스토밍이다. 줄거리를 만드는 대신 이 과정은 선택적인 기억의 회상에 기반하여 미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충분히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들은 어쩌면 그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래서 목표로 한 미래의 당신을 머릿속에 확정하면 온몸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때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공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모호성 회피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해 태생적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이다. 즉, 반사실적 후회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 알고리즘은 가능한 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모델링하고 후회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동 방식을 선택한다. 미래 버전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재의 삶의 궤도를 유지하거나 상상한 미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의사결정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 행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행동의 선택이다. 현재의 삶의 궤도를 유지하거나 상상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세상의 상태이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무한한 수의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 소행성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연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단순화하기 위해 나는 A와 B라고 표시한 세상의 두 가지 버전을 고려해 보겠다. A 버전에서는 현재의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B 버전에서는 바꾸는 것이 더 낫다. 두 세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같다면 우리는 더 나쁜 가능성만 피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길을 바꾸기로 하고 결국 A 세계에 놓이게 되면 당신은 현재의 길을 유지했던 것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세계가 B로 끝나게 되면 이 역시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후회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그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들린다. 나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미래 자신들의 다중우주를 상상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방금 설명한 알고리즘은 최악의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후회에는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더 나쁜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행위의 후회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이다. 행하지 않는 것의 후회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나는 의사결정 수업에서 대학생들에게 후회 최소화 전략을 가르치고 있다. 많은 학생이 삶의 갈림길에 서 있고 직업 선택에 몰두한다. 개 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 그만 마비된 학생들도 있다. 후회 최소화는 이 마비 상태에 대한 치료제를 제공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4년 후의 자신이 지금 순간을 돌아보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길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내가 당신에게 여러 가지 버전의 자신이 있고 그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설득했기를 바란다. 이 문장의 힘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앞에 열린다. 당신이 말하는 서사가 곧 당신이다. 당신이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줄거리를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부지런해야 한다. 오래된 서사를 지울 수는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다른 서사를 소비함으로써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 뇌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발명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진 나라는 착각 읽어드렸습니다. 뇌를 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